24년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공부한다고 갖다 공부를 못하고 사업적으로 쭉 하면서 공부는 뒤늦게 해가지고 조직 통수학이라는 그 석사를 했습니다. 머시 칼리지에서. 그리고 뉴욕에서는 콜롬비아 대학 옆에서 옆구리에서 델리 커피숍 이민자들이 하는 그거를 한 9년 하다가 미국인들이 하는 본업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맥도날드를 신청해가지고 여기 맥도날드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기가. 미국인들도 하기 어려운데 제가 한인 최초로 그 오너십을 따가지고 맨하탄에서 한 4개까지 하다가 한국의 이 노령화 또 한국의 98년에 일어난 IMF 사태를 보면서 미국 생활이 이런데 미국 생활이 뭔가 조국에 가서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죠. 그것은 이제 미국이 준 미국인들이 생활 같이 사는 그 사람들의 이제 생활관도 봤지만 제가 90년대 중반에 뉴욕 한인회장을 지냈습니다. 한인회장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봉사의 눈을 뜨고 지역사회의 눈을 뜨고 미국사회의 눈을 뜨면서 이게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로구나 이런 걸 제가 배우게 됐죠. 그런데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한국에 누가 오라고도 안 하는데 제가 건너와 가지고 대한은퇴직학회. 대한은퇴직학회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996년에 미국 뉴욕에서 설립이 됐습니다. 미국 은퇴직학회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에서 그냥 은퇴직학회만 하면 되는데 동포들을 위해서 한국의 IMF 사태, 노령화 사태를 보면서 한국 와야 되겠다. 그리고 왔다가 금방 갈 줄 알았죠. 근데 지금 23년째입니다. 23년째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19일 날 화요일이죠. 71,076시간 자원봉사로 그 기념 행사를 합니다. 화요일 날이죠. 7만 시간이라 하면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거예요. 그걸 제가 그냥 훌리 월급 한 번 안 받고 이 대한은퇴직학회는 월급을 줄 수 없는 처지예요. 제가 이제 이런 비정부 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재소개 됐죠? 궁금한 거 있습니까? 재소개 하나 더 하죠. 한국을 떠나기 전에는 대한항공 칼 있죠? 칼에서 스튜어드를 했습니다. 스튜어드가 뭔지 아세요? 스튜어드 아세요? 뭐예요? 스튜어디스는 알죠? 남자 승무원. 남자 승무원이 이제 최고참이 되면 사무장이 됩니다. 사무장이 하면 이름이 좀 별로 같은데 그거를 9년을 했어요. 제가 9년을 했고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사건은 1978년 4월 20일 제가 탄 비행기가 파리 오르리 공항을 떠가지고 알래스카로 와서 서울로 와야 되는데 소련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소련으로 자꾸 들어간 거예요. 기억들 나실 거예요. 나이 좀 드신 분들은 78년 4월 20일이니까 소련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소련 공군기의 미사일 2발을 맞고 그냥 다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봉사를 더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지금 명함을 이거 하나씩 다 드릴 테니까 가져가시고 자 그러면 여기 있나? 마우스를 이렇게 내리시면 내려갑니다. 오케이. 자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제 이 타이틀을 되게 퇴직자들을 놓고 제가 합니다. 퇴직자들 제가 대기업 같은데 퇴직자 교육을 한 10년 했는데 이제는 안 해요. 이제는 안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되게 그 젊은 세대한테 이런 걸 전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거죠.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남은 인생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이 생을 보내려고
하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 목적을 어떻게 만드나 이런 것들이 여기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면들을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되겠는데, 대하는 제자협회는 기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라는 창립 목적을 가지고 1996년에 미국 뉴욕주 법인으로 이제 설립이 돼서 6년간을 활동하다가 2001년 말에 이제 제가 서울로 들어와서 한국에 이걸 재창립했는데 2002년 1월 15일 정식으로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설립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하는 제자협회 뭐 하는 데냐 이거죠. 저기 나와 있죠. 목적. 인트는 50대 이상, 대하는 제자협회는 50대 이상 장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 비용이 비정당 비정부기구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정부기구라는 겁니다. NGO 비정부기구. 그럼 비정부는 뭐냐 이거죠. 여기서 흔히 한국에서는 시민단체라고 하는데, 이 시민단체라는 말이 제가 처음에 와서는 좀 좋게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때의 시민단체들이라는 건 되게 노조나 어떤 그 이념적인 활동을 하던 분들이 해왔기 때문에 외국에서 오래 NGO 활동하다 들어온 저로서는 좀 아닌 것 같다 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많이 진화됐고 진보돼서 이 시민단체라는 말을 스스로 서슴없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동은 이렇게 한다. 자, 목적은 이렇습니다. 크게는 대한민국의 은퇴문화, 선진 은퇴문화 환경 및 정착을 시킨다. 그리고 이제 세분화돼서 얘기를 한다면 사회제도 개선,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죠. 미래사회 준비,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제자협회 상황을 보면은 96년에 뉴욕에서 설립이 됐고요. 유엔의 2개의 NGO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카사, 경제사회 이사회 NGO고, 또 하나는 UNDGC NGO 2개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IFA나 기타 한국 국외 단체들과 만여 개와 이렇게 연대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걸 보면은요, 현재 사단법인을 하나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AG 플랫폼, AG 연합이라는 사단법인을 가지고 있고, 대하는 제자협회는 애교 통상부 등록 단체고, 현재 협회 내에는 25개 단과 팀이 있고 전국에 28개의 지회를 가지고 있다. 또 평생교육원, 협동조합, 공익기부금 지정단체, 이렇게 이러한 자매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활동 조직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포인트가 이걸 보시면 됩니다. 요거 은퇴자에서 제일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리서치, 모니터링, 대안 제시, 권익 대변. 이게 우리가 주 활동입니다. 이게 주 활동인데, 한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협회를 찾아오거나 또 협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의 제일 문제는 이 경제적 문제예요. 경제적 문제. 한국의 나이 든 세대들은 여러분들 세대와 틀립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조교님에게 물어봤어요. 연령대가 대개 얼마입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대강 알고 있는데요. 지금의 그러니까 어른 세대, 아버지나 어머니가 될 수 있겠죠. 세대들은 대개 연금이나 기타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10명이면 5명, 이제 5명쯤 됩니다. 절반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생활이 어려우면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거나 또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것 외에는 가해 소득이 없는 것이 한국 노년층의 절실한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지금 직업 활동을 하시고 있다면 그거를 자신을 옮기는 건 좋습니다. 옮기든 하더라도 절대 실직하지 마시고 국민연금 같은 거 꼭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 김신영 교수님하고 저는 국민연금
연금 연구회라는 걸 거기 한 20명 이제 뭐 언론인 학자들 연구원들이 있는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노후 소득을 어떻게 하면 보장할 수 있나 이제 이런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은퇴자표가 뭘 하느냐? 이제 여기까지 대강 짐작을 하시겠습니다. 첫째는 애드보커시입니다. 애드보커시 이게 권익 활동이죠. 권익 활동은 누구로 해서 50대, 60대, 70대 플러스 이게 50대 이상의 50대 그럼 40대는 아니죠. 전부 포함이 됩니다. 20대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어떤 그 전례적으로 국제적으로 은퇴자 협회는 5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개 국제적으로 영어권에서 통하는 것은 50 플러스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50 플러스. 50 플러스가 서울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이상하게 써있는데 그것은 2011년, 2012년이죠. 박원순 참여연대 그 처장께서 서울시장이 되면서 이제 저에게 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됐는데 해서 이러한 그 50대 이상을 위한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50 플러스가 생긴 거예요. 50 플러스가. 근데 그것이 이제 방향이 잘못돼 갖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으키면서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다 없애고 있죠. 지금. 바뀌면 그렇습니다. 권력이 바뀌면. 자, 그래서 은퇴자 협회가 주로 하는 것은 애드보커시다. ABC인데 A. 그럼 뭐냐? 권익 증진이죠. 그래서 사회의 50대 이상 또는 50대나 60대가 이렇게 꾸리고 있는 그 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이슈나 어떤 사회 제도 같은 것을 우리가 뜯어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게 나이 차별을 금하는 연령 차별 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대한은퇴자협회가 7년 반을 걸려서 만들어냈고 더 자랑하고 싶은 것은 영무개지 제도인데 영무개지 제도는 뭐냐면은 주택연금 제도라는 거예요. 주택연금 제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주택연금 제도가 없는 현재라면 어떻게 됐을까? 또 나이차별을 금하는 지금 이거 연령차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나이 40이 됐고 나이 50이 됐어도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고 어디고 응시원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법이 생기기 전에는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봤죠. 또 90년생이야 응시 불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게 다 없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베네핏은 뭐냐면 회원들에 의한 혜택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아주 굉장히 이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멤버십이 늘지가 않죠. 멤버가 늘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장년층은 대부분이 제가 20년 넘게 경험을 해보니까 뭐를 줘야 돼요. 뭐를 준다 하면은 막 줄을 서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주 어렵다. 그래서 제가 23년째 겪고 있는 하나의 문제가 나라도 그렇게 못하는데 나라도 이런 민간단체가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전체를 이해하고 있는데 이 50, 60, 70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원이나 경험이나 경력을 사회에 기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런 걸. 그래서 A, B, C가 결국은 대한민국의 나이든 세대들이 살아가야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대한은퇴자협회가 뭘 하나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NGO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을 가지고 아주 빠르게 여러분에게 은퇴자협회가 뭐야? NGO가 뭐야? 그걸 말씀드리고 흔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은퇴자협회. 은퇴자협회 그러면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이 뭔지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면요. 그럼 은퇴했어야 가입하나요? 이런데 은퇴와 은퇴자협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단지 이것은 선진국형으로
그 retired persons라는 그 명칭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은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1996년에 뉴욕에서 그 이름을 한국말로 만들 적이 그때도 소랑설레가 많았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도 지금도 그렇고 이제 이게 은퇴라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부정적인 걸 저희가 긍정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 이것이 지난 20년 동안 펴져가면서 이 은퇴라는 말에 대한 그 어감이 느끼는 것들이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저희가 바라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따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은퇴는 2번, 3번, 4번, 5번, 10번도 할 수 있고 은퇴는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한 부분이 끝나면 그 부분이 끝난 시점에서 언젠가 다시 시작하는 시점 이게 사이클릭 라이프 돌아가는 순환하는 삶의 일부다. 은퇴는 많이 할 수 있는데 많이 하게 되면 어떤 그 문제가 좀 일어나겠죠. 그래서 저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지금 생전을 살아온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이제 여기서 한국에서 살다가 칼이라는 데서 있다가 떠났죠. 이게 전 첫 번째 은퇴예요. 첫 번째 은퇴고 두 번째 이제 미국에서 삶을 시작했죠. 시작한 것이 두 번째가 되면서 한국에 다시 왔죠. 다시 왔고 은퇴 자폐를 하는데 이게 두 번째가 될 수도 있고 세 번째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이제 또 은퇴를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은퇴는 언제 대한은퇴 자폐를 빨리 떠나나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제 가방 속에는 CEO를 찾습니다라는 그러한 그 대여섯 장의 그 은퇴 자폐 현황을 설명하는 것 들고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해보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 게 다들 그 다음서부터 연락을 안 합니다. 아직도 돈이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예요. 돈이 생겨서 자기가 좀 가져가야 되는데 거꾸로 들어간다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NGO가 하는 전체적인 일을 볼 적에 뭐로 보였느냐? 저거예요. 소셜 체인지 무브먼트. 사회 변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사회 변화 운동. 이 사회 변화 운동은 제가 뭐 이렇게 설명을 그냥 만든 용어에서 그냥 보면은 공식 제도 외부에서 이게 공식적인 사회의 제도 밖에서 사회 변화를 달성하거나 또는 저지하거나 이것이 공동체의 이익이나 목표를 실현하는 의도로 이루어지는 집합적 노력과 행위다. 이것이 사회 변화 운동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은 사회 변화 운동이 굉장히 많았죠. 민주화, 또 노동 이런 면 여러 면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대한은퇴 자폐가 추구하는 사회 운동은 경제 사회에 치중돼 있고 어떤 이념이나 어떤 그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쪽으로 중도에 서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 변화 운동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NGO, NPO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NGO, NPO. NGO라는 용어는 1948년에 UN 총회에서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이러한 현재 한국말로 말하는 시민단체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때도 미국 영어권에서도 CSO라고 했습니다. Civic Service Organization, 지금도 이거 쓸 수가 있습니다. CSO인데 좀 뭔가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말을 UN이 만들자 해가지고 NGO라고 했습니다. NGO. 그러니까 GO는 정부죠. GO, government죠. government. 거기에 NON, 난자를 붙여가지고 government 대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 기구가 아닌 모든 단체를 얘기한다. 광의적 개념으로는 NPO를 전제로 한 민간단체, 협의적 개념으로는 NGO의 일반적 개념. 그러니까
민간단체를 얘기할 적에 복지관이나 사회복지단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큰 의미로 NPO입니다. 난프라핏이고 NGO도 난프라핏에 들어가는데 특별히 좁게 볼 적에 NGO와 NPO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뭔가 글을 좀 쓰려고 지난주에 행정자치부의 행정안전부가 거기에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늘었나 했더니 제가 놀랐습니다. 대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은 단체 수를 체크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은 후로 1,300개가 줄었어요. 1,300개 단체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2021년도 말만 해도 15,300개가 있었는데 15,300개 지금 14,000개가 줄었습니다. 1,300개가 없어졌어요. 1,300개가.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도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지지난 정권을 거치면서 그냥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생겨서 정부들을 타려고 하고 이런 식에서 문제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윤석열 정부가 많이 없애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오네요. 정치적 권력이나 개인적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의 가치를 옹호하며 공공성을 지향하며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를 NGO라고 한다. 자, NGO는 활동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NGO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시고 사회활동을 하시면서 언젠가 성공을 하시면 대개 성공한 사람들 뭐 꼭은 아닙니다만 무언가 내가 죽기 전에 사회에 기여하겠다 하면 언뜻 떠오르는 게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NPO입니다. NPO. 대개 한국인들은 NPO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죠. 자원봉사합니다. 그 자원봉사 수준이 뭐냐면 대개 밥 해주거나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선진국에서는 대개 이것이 NGO 쪽으로 많이 가서 이 NPO 활동 밥 해주거나 뭐 그 교통안전 해주는 거는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해줘야 돼요. 매일 해줘요. 근데 이런 NGO 활동은 무언가 가서 사회제도의 어떤 그 문제점 같은 걸 개선해 놓으면은 두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이러한 그 NGO에서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공해서 사회봉사를 하신다면 괜찮은 NGO를 찾아와서 하라. 환경단체든지 뭐 노년단체든지 아동단체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단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조사를 잘 해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NGO로 하려고 하면 목적과 기반과 이제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은 지금 기술한데요. 여러분들 이걸 한번 사진 찍어주세요. 이건 아주 좋습니다. 목적은 공익성이나 문화성이나 의식변화운동이나 제도 개선이나 상호 발전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여러분들 시민단체라는 데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비교해보세요. 그렇게 활동하고 있나? 그리고 기반에서 하는 활동에 있어서 당위성, 도덕성, 회원 주체성, 전문성, 재정 자립성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합법적이냐, 창의적이냐, 적시 실효성을 갖고 있느냐, 일상성의 연대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문제제별 대표적 사회운동을 볼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령체별 금지법을 제정했고 영모기지제도를 도입했고 히어로 운동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히어로 운동, 작년쯤 고용환경 개선 및 의식 고치, 그리고 세대 상생으로서 YOU, 영 올드 유나이티드 운동을 하고 있고 연금제도 개선, 정년제도 개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 현상 잠깐 이제 말씀드리고 은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젠가 그제 통계청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발표를 했는데 인구는 자꾸 줄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건 뭐 다 아시는 거고 줄게 되고 50년 후가 되면 청년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먹여 살려주는 이제 환경으로 가게 되죠. 지금은 4명에 하나 먹여 살리는 지금 이제 그렇게 줄게 되는데
자, 지금 저게 뭐예요? 도마뱀 폈어요. 저 비담뱀이라고 그래요. 비담뱀. 영어로 파이턴, 피그윈드 파이턴. 비담뱀 속의 돼지예요. 돼지. 그러니까 인구학자들이 인구의 진행 과정을 표시할 적에 피그윈드 파이턴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거 보세요 이제. 이 비단뱀이 인구라는 큰 덩어리를 꿀떡 삼켰어요. 그러면 이게 소화가 되면 어디로 가죠? 꼬리로 자꾸 가게 되죠. 꼬리로 자꾸 가게 됩니다. 꼬리로 이 덩어리가 같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가 겪는 현상이 저거예요. 대한민국은 1954년 6.25 동란 후부터 전쟁에 나갔던 살아있던 젊은이들이 다 들어오면서 가정을 꾸리게 되죠. 그러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게 됩니다. 60년대, 70년대 여러분들이 겪었는지 모르지만 초등학교가 오전반, 오후반하고 한 반에 60명, 70명씩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그 시절이 얼마나 오래됐느냐면 이제 83년까지 대개 1983년까지 29년 동안에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 되는 2천만이 넘는 인구가 지금 비단뱀 속에 꿈틀꿈틀 지금 늙어가고 있습니다. 늙어가고 있고 그 세대 중에 여러분들도 좀 끼어 있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출산율을 얘기할 적에 보통 0.7이다, 뭐 0.8이다 얘기를 하는데 서울 강남은 학교 출산율이 0.5입니다. 0.5. 그럼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는데 본전치기 하려면 둘은 낳아야 되죠. 그건 본전치기예요. 본전치기. 늘려면 2.1이라도 돼야 되는 거죠. 2.1. 그러니까 내가 둘 낳고 저쪽 집에서 셋 낳고 저쪽 집에서 셋 낳고 뭐 넷 낳고 또 하나 낳는 집도 있고 이러면서 뭔가 2.1 이상은 돼야 인구가 느는 건데 지금 0.5예요. 0.5면 그게 뭐예요? 뭐예요 이게? 4분의 1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4분의 1? 4분의 1?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정부는 우리가 NGO적인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정부는 지난 16년간 한 400조 이상 퍼부었습니다. 그 400조가 실질적으로 다 저출산 문제로 갔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붙여서 이제 전용해서 썼는데 자 그러면 효과가 났느냐? 효과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죠. 더 떨어지고 있어. 그럼 여기서 제일 저희가 정책 당국에 얘기하면서 싸우고 있는 게 아주 화가 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좀 뭐라고 할까? 좀 제가 좀 표현을 좀 현실적으로 할게요. 시바지가 줄었어요 이미. 시바지가 1983년 이후로 시바지가 줄었다고요. 점점 줄었거든요. 저게 83년이 2.1이 깨진 해예요. 1983년이 시바지가 깨져서 1.9, 1.8, 0.7, 뭐 이제 내년에 0.6으로 가는데 시바지가 깨진 상태의 사람들이 90년대생, 2000년생, 2010년생 이렇거든요. 시바지가 깨진 이 젊은이들이 또 생각마저 틀려요. 생각마저 틀린다. 그리고 사회 환경이 결혼하면 이거 힘들어. 결혼을 해도 애는 안 낳아.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다고. 결혼을 해줘도 애는 안 낳습니다. 나야 하나만 낳겠다 이거예요. 잘 키우겠다 이거예요. 인구는 줄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줄게 되어 있어요. 그저께 통계청 그거 보세요. 2050년 3,500만인가 2050년 3,500만이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예측하고 있어요. 유엔이 얘기한 거 아니고 유엔은 300년 후에 제로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야단이죠. 이제 저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꿈틀거리면서 지금 뱀을 소화돼서 뒤쪽으로 가는데 소화돼서 가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다. 그런데 이걸 받쳐줄 세대는 점점 줄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문제는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학교에서 배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가 그런 걸 다루니까 이건 아주 유명한 그 베버리지 법칙에서 나오는 건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건강 문제가 있다, 역할이 없다, 그리고 소외감을 느낀다. 이제 이런 건데 이런 것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거냐? 방법을 찾아 나가면 되는 거죠. 방법을. 유엔에서 이런 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존엄권, 질 문제가 넘어갔다. 이거 계속 넘어가네. 오케이. 유엔의 5대 권리에서 제일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독립권하고 참여권입니다. 독립권, 참여권. 그 다음에 자아성취권. 자아성취권 같은 건 좋은 거예요. 자아성취권. 그리고 존엄권, 보호권은 완전 그 나이든 뭐 정말 걷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해줘야 될 이런 권리다. 그래서 이 5대 권리는 하나하나를 볼 것 같으면 정부는 성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경제적 보조를 해줘야 된다. 또 아프면 다 치료를 해줘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전통적인 생의 모습입니다. 전통적인 생의 모습이 뭐냐면 대개 50대가 되면 50이 되면 끝난 거로 알았어요. 끝난 거로 알았어요.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직선적인 리니어 라이프라고 합니다. 리니어 라이프는 뭐냐면 3분으로 나눠가지고 성장했어요. 저 교육을 마쳤어요.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 직장 생활이 끝나면 그냥 하향선으로 죽기만 기다려요. 이것이 저희 아버지 세대도 그랬습니다.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여러분들 조상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그냥 전통적인 생애의 모습. 태어나서 교육받고 무언가 벌이에 나서고 그 벌이가 끝나면 그냥 끝난 거예요. 인생. 그래서 이거 리니어 라이프라고 그러죠. 일직선으로 그냥 살아왔어요. 일직선으로 살아온 걸 이제 3분화해서 이게 살아온 건데 이것이 근대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변화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제 50에서 다시 차고 올라갑니다. 다시 차고 올라가요. 차고 끝났나 하면은 은퇴 한번 했어요. 또 살아나요. 은퇴 한번, 또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그래서 이거를 자전거에 비교해가지고 돌아가는 사이클이 라이프로 가는. 그래서 은퇴자들 이걸 순환하는 쌈이다. 순환하는 쌈이다. 지금 보세요. 이렇게 돌아서 끝났어요. 끝나면 또 시작해. 그 끝나면 또 돌아간다. 순환하는 쌈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 생활이나 어떤 하고 있는 일이 끝나면 그게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들 저희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은퇴자 배가 한 18년 전에 만든 노래가 하나 있어요. 노래가 완전 히어로송인데 그 히어로송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게 끝나야 끝난 거지 우리는 아직 안 끝났다입니다. 대개 제가 한 2시간 강의하면 그것도 들려줘요. 그것도 들려주는데 아주 신납니다. 끝나야 끝난 거지 우리는 아직 안 끝났어 막 이렇게 합니다. 희망을 주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은퇴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다. 은퇴는 생의 제1편을 끝내고 새롭고 색다른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출발점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퇴직자로 산다는 것은 이런 현실을 갖습니다. 첫째는 강제퇴직, 조기퇴직, 준비 없는 퇴직, 역할 없는 퇴직. 누구나 지금 겪고 있어요. 아니 요새 은행권에서 해마다 많은 돈을 주면서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 결국 은행권의 인력 순환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고급 월급을 받고 있는 그러한 인력을 내보내면서 신규 인력을 채우면서 뭔가 은행에 더 돈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그러한 그 방향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은 결국 서러운 것은 나이다 이거죠. 무슨 나이다. 그래서 직업이라는 거, 여기 직업이라는 게 빠졌네. 여기 직업이 보이다? 직업이 보이는 거예요. 직업이라는 것은 살아가기 위한 존재 가치고 생활의 원동력이고 개인 가치를 결정짓는 자체로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개개인의 삶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다. 사회 발전 근원이다. 이렇게 우리 회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닥칠 일인데요. 이제 대개 50대에 들어서면 인생 절반이라고 생각을 하죠. 100세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100세 시대에 누구나 100세 사는 건 아니고 건강하게 살다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에서 살아가면서 제한적으로 여러분의 권한이나 능력이나 의견을 내놨다 한다 하면은 이제 퇴직과 함께 오는 세상은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겠죠. 첫째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되겠고,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코치해 주는 것 같았는데 이제 자율적인 삶을 살게 되면서 뭔가 문제도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이가 여기 나오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삶을 바라볼 때 어디에다가 삶의 방향을 둘 거냐, 계속 경제적 활동을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회적 어떤 제도권에 들어가서 뭘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딱 두 가지가 됩니다. 대개. 그럼 계속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어떤 살아가는 지적 방향 같은 걸 높여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난 요가나 하고 운동하고 산에나 다니고 이렇게 늙어갈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애 선택을 해야 된다. 생애 선택 어렵죠? 어렵죠. 네. 지금 저는 자꾸 많이 하고 싶은데 자, 그래서 제 50분이 벌써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빠르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생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생애 선택을 하려면 내가 변해야 된다. 변화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수동을 지나간다.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냐?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냐? 그쪽으로 가면 무엇이 있을까? 나는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하나? 도대체 안전한 것은 어떤 것이고 위험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진정 이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퇴직자들에게 은퇴자가 늘 얘기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은 계속 뭔가 활동을 하면서 그것이 사회 참여나 사회 기여가 되면서 자신의 삶을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가 활동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짧게 여러분에게 그냥 급하게 늘어놨는데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질문하면 시간이 많이 갈 거예요. 여러분들 숙제로 이렇게 드리면서 명함을 제가 많이 나눠드릴게요. 명함을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